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가계자산 중에 80%가 다 전부 다 집 사는 데 다 들어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부 돈 빌려가지고 다 글로 가 있는데 어디 주식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서울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8월 대책 세운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늘리겠다. 수요는 잡지 않고 공급 대책을 내세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ren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그리고 또 가계대출, 그리고 또 금리, 이러한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번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3.5%에서 그냥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가는 비교적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생각할 때 이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 안정 쪽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여기 신문 보도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는데 어떤 금통위원이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도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나쁘면,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한 20% 이상 이렇게 계속 하락했어요. 하락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이 건설 경기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그래서 부동산 PF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미분양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거기에다가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들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해서 계속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정책을 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최근에는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까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제5 소위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으로 전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하고 또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 높이기로 했던 것도 다 9월까지 다 연장하면서 계속 경기를 살리겠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주택 가격을 띄우고 그게 바로 또 이 소위 얘기하는 가계대출을 이렇게 높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경기를 살리면서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고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투자로 자원이 갈 수 없고 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 소비자들 가계는 더더군다나 원리금 상환하게 되는 그러한 부담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금리를 이제 동결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딱 그림에도 지금 신문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도 기왕이면 이번에 좀 금리를 낮추면 좋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소비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투자 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나 빠르게 가계대출 늘어나고 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올라 버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여기에 지금
발목이 지금 잡혀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동결이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의례적인 또 표명까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최근에 여기도 한 가지 더 그림 보시면 가계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났는지,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로 또 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서울대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그러한 컨퍼런스에서 이창용 총재가 아주 작심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막 띄우고 건설 경기 띄워가지고 다시 살리고 그렇게 하면 또 가계부채 막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작심한 듯 이야기를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저도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계부채를 띄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은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서울 아파트 값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거기에 또 막 영끌이하고 패닉바잉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뜬금없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갑자기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갑자기 88 대책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무려 42만 7천 채를 지금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이 갑자기 지금 다음 달에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년씩 걸려야 돼요.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이제부터 지금 샘 팔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 샘 파는데 얼마 걸리는데 한 5년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나니까 더더군다나 더 어떻습니까? 더 주택가격이 이건 이제 틀렸구나. 정부가 계속 그냥 결국은 수요를 막 뻥튀기 해놨는데 이제는 가수요까지 불러놨는데 그걸 줄이려고 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그린벨트까지 풀겠다고 하니까 주택가격이 더 뜨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패닉 바잉하고 영끌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정부가 계속 풀었던 그 규제 다시 또 조이고 그래서 뭐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뭐 특례라는 이름으로 막 그냥 돈을 막 싸게 막 그냥 빌려가라. 이러한 정책을 다시 원상복귀만 하면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 이게 적어도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 낳는데 출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더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더 부채를 많이 짊어지게 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사지 못한 이제 앞으로 계속 진입하게 될 그러한 이제 또 새로운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더 빠르게 만드는 정말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요를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사진도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재경부 장관, 기획경제부 장관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신데 두 분께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가 공급을 늘려야 될 때입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7월달 정말 이 종합적인 관계장관 회의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서울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8월 대책 세운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늘리겠다. 수요는 잡지 않고 공급 대책을 내세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요를 잡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 이 두 관계부처 장관께서도 해야 되지만 이 금융위원회에서 사실 또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금융의 그러한 질서는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사실 금융위원회가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최근에 지금 위원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분이 김병환 위원장이라는 분이에요. 전 이분 일면식도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14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명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청문회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그 전에 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간담회 이야기인데 밸류업 정책이 안착하면 경제 구조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을 더 높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이분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계속 부동산 쪽으로 너무 사람들이 몰빵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전부 다 빌려가지고 전부 부동산 시장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가계 자산 중에 80% 이상은 다 뭐예요? 부동산 자산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반대예요. 대부분의 한 7, 80%가 다 주식과 같은 그러한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주식 같은 그러한 자산은 이게 뭐 1, 20%밖에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뭐 무슨 주식 가격이 이게 뭐 저평가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 속으로 정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가계자산 중에 80%가 다 전부 다 집 사는 데 다 들어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부 돈 빌려가지고 다 글로 가 있는데 어디 주식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딱 그래서 전국을 딱 찔렀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그 자산, 가계자산이 돈 빌려가지고 전부 다 이게 부동산으로 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주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이게 주식 가격도 뜨고 그러니까 그쪽에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자꾸 확충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 투자, R&D 투자 더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침 이분이 보니까 무주택자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동안 뭐 무주택자다 뭐 유주택자다 이것 때문에 뭐 선과 악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집이 있고요. 저도 괜찮은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융 안정성을 정말 생각하시는 그러한 정책을 다루는 그런 총책임자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여태까지 계속 뭐 다 잘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위원장 하셨잖아요. 한 번 정도는 무주택인 분이 이 금융위원장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다 무주택자고요.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서민들 살고 있는 뭐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 오피스텔 이런 데 살고 계세요. 정말 좋은 아파트, 요지에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정말 일부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금융위원회를 한번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거기에서 한번 금융 관련된 전반적인 그러한 어떤 정책을 좀 세우고 집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계속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로 보니까 집을 잠깐 산 적도 있는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서 집을 팔고 계속 지금 전세살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금융위원장까지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도 한 채 없는 사람이 뭐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능력 있고 없고를 집을 갖고 있고 없고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분도 계세요. 서울, 강남에 적어도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어야지 성공한 거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공하고 아니고는 정말 집 한 채를 어디에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지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면 우리 옛날에 청백리라고 해서 그런 분들 굉장히 칭송하고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분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의 총재 이창용 총재는 그래도 일면식은 있어요. 그분도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 경제학자 중에 정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우리 여러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뭐 ADB에서도 우리 치프 이코노미스트 했었고 IMF 우리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아태 지역 국장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잘 실물 경제, 국제 경제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정말 분이 정말 한국의 총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정말 금리 정책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금리 높이고 낮추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회도 이분이 그렇게 정말 가계부채 관리를 좀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뭐 한 가지 더 제가 팀 윌스 여러분 팀 월즈죠. 팀 월즈 우리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 나와 있는 이분이 지금 뭐냐면 미네소타 주지사를 현재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보니까 완전히 이분이 또 흑수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브라스카 정말 조그만 동네 출신이고 내셔널 가드라고 해가지고 국가 방위군에서 무려 24년 근무해서 상사로 제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석사했어요. 그 전에 샤드론 스테이트 칼리지 해가지고 저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그만 주립대학에서 거기서 학사도 했었고요. 또 지리교사도 했었고 미식축구 코치도 했었고 그런 분이 연방 하원의원 12년 하다가 미네소타 주지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보니까 주지사로 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주지사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주지사 관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보니까 세금 신고서도 보니까 이게 총소득이 한 29만 9천 달러인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주지사 그 월급이겠죠. 그 중에 나머지 한 13만 5천 달러는 그동안 내셔널 가드, 그러니까 연방 방위군이나 아니면 선생하면서 그동안 이제 누적됐던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 소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정말 청백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도 정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정치인 중에, 개 중에는 물론 재정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말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할 수 있는 정치인도 나오고, 또 그러한 어떤 공무원도 좀 같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금융위원장도 마침 또 무주택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금융 안정, 특히 이러한 어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공정한 그런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앞장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 제 의견 혹시 동의하시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